사업에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쯤에 양산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1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지난 2010년에도 호주 일꾼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 예산 삭감을 이유로 자주포 사업을 중단하면서 K9 자주포 수출이 무산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0 국방전략 10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주포 획득 사업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K9 자주포가 10년 만에 호주로 수출되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으며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된 바 있었습니다. 이성수 하나디펜스 대표이사는 호주의 K9 도입 결정은 한호주 국방협력의 값진 결실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한 쾌거라며 호주 정부와 협력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호주 정상은 지난해 9월 국방방산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고 그해 12월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같이 호주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호주의 적국은 인도네시아로 여겨져 왔습니다. 19세기 호주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당시에 호주 지역으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노동자로 이주해왔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심한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탄압까지 받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호주는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백호주의 정책으로 아시아인들의 이민을 금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소수 민족들을 탄압하고 동티모르를 강제 합병하면서 호주는 반발했고 양국 간의 수교도 없이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같은 호주를 견제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곳은 동티모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호주가 오래전부터 동티모르를 탐내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호주는 동티모르 동쪽 해안과 호주 대륙 사이로 뻗쳐있는 거대한 유전을 놓고 각축을 벌여왔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23곳 중 하나로 바유 우단 지역 매장량만 190억 달러, 하나로 230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두 나라는 1989년 티모르해를 3등분, 2해역은 서로 나눠 갖고 나머지 한 곳은 공동 개발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들어와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도네시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인도네시아가 강제 합병한 동티모르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군부가 무참하게 진압하며 대규모의 희생자들이 나오자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의 비호 아래 유엔은 무장병력을 유엔 평화유지군이란 이름으로 이곳에 파견했습니다. 이때 호주군도 여기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서는 호주 국기를 불태우며 반감이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호주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며 석유 채굴권을 받으려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결국 동티모르는 1999년 8월 30일 유엔의 관리하에 주민투표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갈등은 영유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인접해 있으면서 과거 식민지배 유산으로 호주가 지배하고 있는 애시미어 암초와 텔보트 제도, 크리스마스 섬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양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호주가 난민과 이민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자 인도네시아 보수 진영에서는 수천 년부터 이 암초를 고기잡이 터전으로 이용해온 인도네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열심히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약해서 동티모르를 빼앗겼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호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위협에도 맞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손을 내민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1위 국가로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 16대, 잠수함 3척, KT-1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신궁까지 폭발적으로 우리 무기들을 도입했습니다. 2019년에는 잠수함 3척을 추가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을 2기를 보유하고 있어 6기를 가지고 있는 호주에 밀렸지만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3기를 도입하고 3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한국으로 인해 호주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무기 수입에 이어 한국형 전투기 KF-X를 공동 개발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미국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발표한 국방력 순위에서 16위로 꾸준히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19위를 차지한 호주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호주는 뒤늦게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훌륭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호주가 군사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증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KF-X 개발에 지장을 주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X 분담금은 없다고 하면서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인접국 호주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의 행보에 인도네시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신뢰를 잃은 인도네시아에게 더 이상 무기를 팔지 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에 수출되며 그 위력을 더욱더 드러낼 전망입니다. 그런데 10년간 230조를 쏟아부어 군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호주의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섬날에는 호주가 군함이나 전투기가 아닌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등 육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세니아 대륙에 자리 잡은 호주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빼놓고는 호주 본토를 노렸던 국가는 없었습니다. 또한 호주는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잠재 적국으로 삼았지만 호주 인도네시아는 2006년 상대방에 대한 주권, 영토 통합성의 존중을 명시하는 롬버크 조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국방전략 갱신에 주적에 간접적으로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호주 본토까지 그 위협이 미칠 것이란 분석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호주 육군의 전력 증강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전투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사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전투보다는 짐승들과의 전투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대륙과 고립되어 독특한 식생이 유지되는 호주 대륙에 인간이 다른 동물을 데리고 이주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859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토마스 오스틴은 영국 회색 토끼 20마리를 들여와 방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수많은 풀과 나무 뿌리를 다 갉아먹고 영토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수를 써도 회색 토끼를 막을 수가 없자 호주군은 회색 토끼들과의 전투에서 200만 마리 이상의 토끼들을 제거해 전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1930년대 이번에는 토끼들과 함께 농작물을 망쳐온 에뮤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여 기계화 보병을 투입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전쟁으로 손꼽히는 군사작전으로 많은 수의 에뮤를 제거했지만 그 효과가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무의 깃털과 가죽이 의외로 질겨서 총을 맞아도 치명상을 입은 에뮤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에뮤의 자살 돌격으로 그나마 무장 차량마저도 잃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2020년에도 호주군은 호주 산불과 맞물려서 낙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호주에는 사실상 낙타의 천적이 없는 상태라서 까지 계속 싸우고 있다고.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 독립을 되찾은 날입니다.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았죠. 광복, 한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의 빛, 주권을 되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남아 어두운 역사가 지속됐을 것입니다. 우표 속 그림마저 검열을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계단가에 윤봉길 의사를 매장해 일부러 짓밟히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혼을 무참히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수많은 멍해와 희생을 짊어지며 살아가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역시 잊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2월 14일은 연인들의 대표 기념일인 밸런타인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날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일과 서거일은 언제일까요? 의거일은 1909년 10월 26일, 서거일은 1910년 3월 26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0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까지 그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맞은 만큼 얼른 유해를 모셔오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코로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선 안중근 의사를 이토를 죽인 한국의 애국자라며 평가했고 일본인조차 안중근 의사의 민족애와 평화 정신에 큰 감명을 받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위대한 자식을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고 조 여사의 마지막 편지로서 강인함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안중근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강우규 의사 역시 그중 한 분인데요. 옛 서울역 광장에 가면 결의에 찬 얼굴로 폭탄을 던지는 모습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강우규 의사는 교육계몽 운동을 펼치다 1919년 9월 2일 지금의 서울역에서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했습니다. 그때 강 의사의 나이는 무려 65세였죠. 거사는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지만 노인의 몸으로 일제 총독에 대한 최초의 무장투쟁을 감행한 강우규 의사의 용기는 조선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배우가 연기한 안옥균 역할의 실제 모델인 남자연 투사는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모로까지 불린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남자연 투사는 1907년 위병활동부터 시작해 장정 소집과 정보 수집 책임을 지고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등 대담무쌍한 활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각 단체와 군사기관, 농어촌을 순회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계몽운동에도 힘을 쓰시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아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장활동을 전개하십니다. 남자연 투사는 곧바로 독립군부대인 소로군정서에 가입했고 그 아들은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하면서 사실상 모자가 함께 독립군이 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지원 투사는 독립운동 사상 유일하게 권총을 숨겨 국내 잠입에 성공한 여성 투사입니다. 남 투사는 1926년 만주에서 경성으로 잠입해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사살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만주로 돌아가 만주국의 일본 대사를 처단하려 했지만 밀정의 신고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독립투사들의 노력과 희생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도 만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독립군을 계승한 한국광복군입니다. 그중 광복군의 전신이자 수많은 독립군을 키워낸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는데요. 이석영 선생은 이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경영에 전 재산을 바치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무장투쟁 외에도 우리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영화 말모이의 모티브였던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주시경 선생이 있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를 살아가던 잊혀진 영웅들 모두가 안중근 의사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끈질기게 일제에 맞서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존경받아 마땅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의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외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을 모셔와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탓에 늦어지고 있지만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할 예정이며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한국 국적을 들여 예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도 얼른 환수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은 현재 독자적인 힘을 키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콘텐츠 제작 시스템까지도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이젠 일본이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